정말 지루했던 2분기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우리 너무 즐거웠었잖아요. 그러다가 2분기는 정말 힘든 어떤 시간, 지루하고 답답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세를 온몸으로 몸빵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3분기로 접어들게 되면 7월부터는 의미 있는 시장의 반전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7월 초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일이 될지 블룸버그의 주장, 7월 4일이 될지 로이터의 예측,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7월 초에는 출시가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거의 와방와방 높아진 그런 상황. 그래서 알트 대장인 이더리움이 한번 화끈하게 움직여 준다라면 이더리움 중심의 알트 순환매, 이른바 알트 시즌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해서 과연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가. 단순히 이게 솔라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현물 ETF의 이슈, 잇따라서 미국에서 알트코인들이 ETF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 대장들이라는 상징성을 빼고 솔라나가 지금 이름을 올리다 보니까 솔라나 플러스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서 암호화폐 스탠스 자체가 엄청 전폭적으로 이 대선을 앞두고 확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또 이게 기대 포인트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솔라나 과연 전고 돌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도 지금 시장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진짜 이제 곧 출시가 되긴 되려나 봅니다. 이번에 토애니언셜스가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신고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미 S1 수정본까지 다 제출한 상황이어서 이제 상장 신고 곧 출시가 되긴 되려나 보구나. 7월 2일이 될지 4일이 될지 아니면은 뭐 좀 어떤 이슈가 생겨서 7월 중순이 될지 모르겠지만 곧 출시가 되기는 되려나 보다. 개인적으로는 7월 첫째 주에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시장에서는 나름의 임팩트가 또 한번 깔려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부문 부사장 찰스 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첫 5개월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의 20%, 최대 50% 수준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 이건 아마도 3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출시된 지 반년이 좀 안 됐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좌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숫자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50% 수준이면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최대치는 너무 큰 것 같고 최소한 20%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지금 중요 지지선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더 BTC 데일리 차트를 봤을 때 0.06 BTC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면 올해 남은 기간 이더리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알트코인들에 대한 강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0.06 BTC면은 지금 이더리움 현물 시세로 따져보면 3,690달러 수준인데 조금만 더 반등을 해준다라면 이번에 특히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를 지렛대 삼아서 여기까지 한번 훅 올라주고 그리고 다시 4,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아주 예쁜 그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양반 그러면서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기대감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최근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상당 규모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엄청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옵티미즘 일간 차트인데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옵티미즘 차트 안 보고 있다가 보니까 와, 이렇게까지 빠졌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유혈 사태가 펼쳐졌습니다. 고점 대비 지금 70% 넘게 빠졌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 기반 토큰들 반전이 예상된다.
강력한 레이어 2 옵티미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중에 가장 상징성이 큰 걸 꼽아보자면 여기서 언급된 옵티미즘, 아비트럼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레이어 2 알트코인들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미들급 이하 알트코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빠졌습니다. 50%에서 한 70% 정도 빠진 것들도 많은데 7월부터 이더리움 중심의 알트 순환매 양상이 펼쳐진다라면 의미 있게 특히 이제 이더리움 기반 생태계 토큰들이 의미 있는 동반 상승, 반등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TA 트레이더 앨런, 이건 지금 이더리움 일간 차트인데 이더리움이 지금 하락 추세선 돌파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면 3,800달러대로 돌아갈 수 있다. 앞서 마이클 반데포페가 했던 얘기랑 기준점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켓 메이킹 기업 DWF 랩스의 설립자 안드레이 그라체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솔라나 현물 ETF 승인 시점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명확한 비전이 있다. 이 솔라나 가격이 280달러까지 올라가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하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합니다. 알트 대장들이잖아요. 이더리움 일단 알트 대장, 솔라나, 이더리움과 함께 알트 대장 역할을 하는 넘버 2, 이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굉장히 의미가 큰 프로젝트 2개 중에 하나는 이제 현물 ETF가 출시가 되고, 하나는 현물 ETF 승인 신청서가 제출이 됐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마켓 메이커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양반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폼필리아노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솔라나 ETF 신청은 알트코인이 월스트리트로 진입하고 있다는 증거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말고 다른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기관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뒷받침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이미 시장의 입증이 끝났고 비전과 지금 혁신의 결과물을 모두 보여주고 있는 알트코인들은 이렇게 ETF를 통해서 월가로 들어가게 되고 월가 기관들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에 이름을 올리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더 가속화된다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가 과연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놓고 좀 말들이 많아요. 특히 무엇보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선물 ETF가 지금 없다라는 게 승인의 어떤 걸림돌로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맞는 말인데,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알트코인 ETF에 대한 기대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은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굉장히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이슈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가 됐다는 점에서 특히나 첫 번째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이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라면 아마 내년 초 중반에는 솔라나 현물 ETF가 실제로 승인될 가능성, 이게 현실화될 상황,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분위기인 거죠. 드래곤플라이 캐피털의 하세브 쿠레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솔라나 현물 ETF 승인될 가능성 낮다. 당장 성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 승인 심사 통과를 위해서 이번에 바네크가 문을 두드리는 거다. 솔라나를 증권으로 규정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이걸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반대 입장이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SEC가 증권으로 규정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이더리움 재단에다가 웰스 노티스를 보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싸그리 뒤집혀서 갑자기 난데없이 심지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어버립니다.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솔라나 역시 물론 이더리움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방식의 전철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특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어떤 기존의 행정부가 증권으로 간주했다라는 거는 큰 어떤 결정타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지금 스탠드 위드 크립토의 데이터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강력 지지하는 의원 310명이랍니다. 강력 지지 의원이 310, 강력 반대가 41명, 강력 지지 310명 가운데 238명이 공화당, 68명이 민주당, 강력 반대 41명 중에 5명이 공화당, 36명이 민주당. 이제 의원들도 아는 거예요. 암호화폐 대놓고 반대했다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어떤 입김을 통해서 의원직을 더 할 수 없을 수도 있구나, 낙선할 수도 있겠구나, 내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겠구나, 손가락 빨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숫자 자체가 너무 전폭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약간 놀랍기도 한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자말 보우먼 그렇게 암호화폐 비판하고, 이번에 그 암호화폐 친화 법안 또 반대표 던지고 쌩 난리 피다가 페어쉐이크가 열받아가지고 이 양반 재선 반대 광복이 무려 200만 달러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 선거에서 보기 좋게 패배했다. 약삭빠른 정치인 놈들이 이걸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 막 강력 지지가 310명이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게 미국 정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자체가 정치적인 판단의 결과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벌어진 상황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런 것들 지금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정치 이슈와 관련된 상황이라서 실제 승인 솔라나 현물 ETF도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갑자기 연내 출시? 이건 좀 빨라요. 이번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딱 출시가 되시면 타이밍상 완전 따봉 왔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최대 규모의 마켓 메이커로 꼽히는 GSR은 굉장히 더 전폭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최대 규모의 마켓 메이커라는 거 이거 간단치 않아요. 솔라나의 뛰어난 기술과 미국의 정치 상황이 변하면서 솔라나도 ETF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승인 가능성 작지 않다. 트럼프가 지지의 목소리를 내면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지지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적 변화는 이미 진행 중이고, 민주당도 암호화폐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소 선회했다. 사실 다소 선회한 게 아니고 다소 아주 많이 선회를 했죠.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암호화폐 현물 ETF를 대량 채택할 수 있는 규칙이 마련될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진보적인 SEC 위원장이 임명된다라면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솔라나는 약세 시나리오에서는 1.4배, 표준 시나리오에서는 3.4배,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현재보다 8.9배 상승할 수 있다라고 꽤 전폭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보다 10배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강세 시나리오에서. 근데 얘네들은 최대 규모의 마켓 메이커라는 거,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거. 특히 진보적인 SEC 위원장이 임명된다라면, 아마도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라면 헤스터 피어스 같은 이런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이 SEC 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게리 겐슬러는 이제 좀 집에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이게 트럼프의 어떤 당선 가능성 이런 것과 상관없이 미국 SEC가 연일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거, 이런 상황도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포인트 지점이죠. 특히 최근 들어서 SEC의 집행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진짜 아주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SEC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은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지금 SEC는 사기 혐의 처벌을 다루기 위해서 연방법원 대신 행정법 판사가 주재하는 내부 절차를 활용해서 재판을 받게끔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의 권한이 엄청 빡센 거죠.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도입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 SEC 내부 행정법 판사가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 연방법원에서 배심 판결 재판받을 권리 있는 거지 라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판결을 미국 대법원이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SEC 입장에서 진짜 똥 밟은 거죠.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SAC는 이제 자체 판단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판단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당연히 SAC의 집행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 절차를 통한 집행 규제 방식, 일회성 소송을 통한 집행 규제 방식, 이런 건 이제 진짜 역사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으로 접어들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워낙 사기꾼들 많고 빡세니까 SEC한테 이런 권한을 줬던 것 같은데, 진짜 말도 안 되죠. SEC 내부에서 판단해가지고 행정법 판사가 지들 꼴리는 대로. 그래서 이게 약간 그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 이런 표현으로 많이 제시가 됐던 이슈거든요. 그래서 진짜 지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막 기소해버리고 사람들 조지고 기업들 조지고 이랬던 일회성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무기 하나가 지금 압수가 된 거예요. 아주 쌤통이다 쭈꾸미 대가리,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걸 딱 보고 뭔가 느낌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게, 이게 지금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인가? 라는 생각도 하면서 혼자 피식 웃었는데, 아무튼 미국 대법원이 참 여러 가지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하는 멘트가 참 재밌어요. 이 사기 소송에 직면한 피고인은 중립적인 판사 앞에서 배심원들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반대 상황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하는 대신 의회가 검사와 판사, 배심원의 역할을 행정부에게 집중시키도록 허용하게 될 것이다. 이건 헌법이 요구하는 권력 분립의 정반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 행정부가 뻘짓하고 의회에서 일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사법부가 그래도 이렇게 나서가지고 갈래를 터주고 있다라는 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뭐 물론 미국 대법원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도 미국 내부에서는 상당히 있잖아요. 이 보수화 이슈와 또 맞물려 가지고. 하지만 또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또 의미 있는 판단을 내놓은 걸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모든 불신이, 이 상권 분립에 대한 모든 불신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최고조에 지금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진짜 나라에 망조가 들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미국에서 어쨌든 대법원이 이번에 의미 있는 판단을 내려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반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번 대법원의 판결도 그렇고 최근 뎁트박스 사건을 통해서 미국 SEC가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SEC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SEC가 지금 수세에 몰려 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는 리플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맥락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6월까지 2분기 되게 힘들었는데 3분기 그리고 4분기를 거치면서 의미 있는 시장 상황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